이번 시간에는 우리 파트 1 업종별 그룹별 기장의무 구분과 관련되는 부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소득세법이 우리 법인세법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법인세법에서는 이런 고민들은 안 합니다. 사실은 기장의무가 어떻게 되고 뭐 하는 부분들은 고민을 안 하기 때문에 법인세법을 좀 더 쉽게 접근을 하고 소득세법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이제 우리 소득세 신고할 때 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 서비스 정보를 전부 다 받아갖고 확인들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이제 기장 의무라든가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적용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 정보들이 이미 다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무하시기에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업종 판단과 관련되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 분류의 원칙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 분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과 관련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표준산업 분류가 어떻게 생겼고 그걸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표준산업 분류 안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들어가게 되면 자료를 찾아보시면 그 기준경비율 코드에 관련되는 부분하고 현행 표준산업 분류 코드하고 서로 연결한 파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들을 좀 확인들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통계분류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찾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찾습니다. 우리 업종은 이제 사업자 등록증상에 업태 종목이 나와 있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업태 종목은 변론으로 하고 기본적으로는 표준산업 분류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택신축 판매업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게 되면 주택신축 판매업은 우리가 나대지에 건물을 주택을 지어 갖고 분양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세법에서는 건설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표준산업 분류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표준산업 분류로 가보면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하고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이 되는데요. 건설활동을 수행하게 되면 건설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건설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중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사업자 등록증상에는 건설업,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때는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 건설업이 아닌 걸로 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액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업종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한국표준산업분류 내용을 찾아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총괄적인 책임 유무와 일괄 도급 여부에 따라서 산업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아파트 건설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수행하지 않고 일괄 도급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이 된다라는 거죠. 업종 분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런 판단을 놓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이런 내용들은 세법 법전에 없습니다. 반드시 표준산업 분류를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표준산업 분류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제 건설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건설업을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건물 건설업에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업체에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는 후에 분양하는 경우에는 6812다라고 해서 표준산업 분류 코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통계분류 포털에서 찾아서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개념을 이해하시고 업체의 업종하고 맞는지 맞춰보셔야 됩니다. 자, 통계분류 포털에서 보시면 건설업 쪽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에 대한 표준 산업 분류가 되겠습니다.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을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 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게 되면 부동산업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우리 부동산업 중에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종이 표준산업 분류에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업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이라고 하면 내가 제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산하고자 하는 내용을 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제조업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제조 시설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타인의 제조 시설을 빌려갖고 제조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1, 2, 3번 요건이 충족이 되면 제조업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제조업으로 인정을 해 준대.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빌려서 제조하는 그 공장, 사업장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업장이 국내에 있을 때만 의제 제조업으로 적용이 됩니다. 국내에 없다면 이 부분은 제조업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을 적용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는데 한국 내에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중국이나 인도나 베트남이나 뭐 이런 쪽에서 생산해서 갖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조업이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내 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위탁해서 제조하면 제조업이 되겠지만 국외에서 위탁 제조하면 도매업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도매업으로 국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갖고 들어왔는데 내가 제조업이라고 주장하면 이걸 도매업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하면 세금 계산서가, 매입 세금 계산서가 수입 세금 계산서가 들어오겠죠. 그죠? 국내에서 위탁 제조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일반적인 매입 세금 계산서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던 게 그러니까 수입돼서 들어오는 게 많은 경우에는 수입 세금 계산서만 잔뜩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도매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그런 부분으로 국세청에서 걸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 분류,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종이 어느 정도 이제 분류가 되고 나면 기장의무 판정으로 들어가서 업종별 그룹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소득세법에는 그러니까 전체 업종을 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그룹은 도소매업과 관련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도소매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중개업은 2번 그룹으로 가 있습니다. 2번 그룹으로 들어가 있고요. 2번 그룹의 대표 업종은 제조라든가 음식, 숙박, 그 다음에 건설업과 관련되는 부분, 이런 정도가 2번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그룹이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문과 기술 서비스업, 이쪽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 세무사나 회계사 뭐 이런 쪽들, 그 다음에 학원 관련되는 교육 서비스, 보건업 관련되는 쪽들, 뭐 이런 쪽들이 3번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으로 크게 구분해서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기장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그룹의 범위를 잘 보셔야 되겠고, 이 범위 내에 있는 업종들은 사업자 등록증상에 있는 업종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표준산업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기장의무, 외부 조정,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업종을 판정할 때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자, 보시면 2번 그룹에 보면 건설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규정하면서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에 한해서 부동산 개발 공급업을 2번 그룹으로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이제 기장 의무 판정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나 그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 판단할 때 이야기인 거고요.
외부 조정이나 승실 신고 확인 대상자 판단할 때 건설업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장 의무 판정할 때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공급업을 별도 항목으로 이렇게 구분했지만 외부 조정이나 승실 신고 확인 대상자 판정할 때는 한 문장으로 그냥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번 그룹이 기장 의무와 외부 조정 등에 대한 판단 그룹하고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부동산 매매업에는 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공급업이 같이 들어오는데요. 자, 건설업을 들어가서 표준산업 분류를 찾아보면 주거용 건물 건설업과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건설업 범위 안에 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택 건설하는 건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자연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쪽에 가면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공급업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매하는 경우에만. 그 다음에 비주거용하고 기타 부동산 개발 공급업은 부동산 매매업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득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업 1번 그룹에 들어가는 거죠. 1번 그룹에 들어가는 부동산 매매업은 건설업 중에 일부, 부동산 개발 공급업 중에 일부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업종이 다양한 내용들이 일부 섞여갖고 부동산 매매업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업에 대한 부분을 보면 종합건설업과 전문직별 공사업이 있는데 전문직별 공사업은 전부 건설업으로 들어갑니다. 종합건설업 안에 토목건설업인데 이것도 건설업에 들어갑니다. 건물건설업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나오는데 자, 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건설업에 포함을 하겠지만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는데 밑에 보시면 건물을 자연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1번 그룹에 그 밖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업도 단순히 모든 걸 다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면 건설업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1번 그룹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공급업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부동산 매매 관련되는 부분 설명드리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 중에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 이 부분은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매매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비주거용 기타 부동산 개발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모두 제외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분류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한 분석을 한번 보면 부동산업은 부동산업 안에 부동산 임대 공급,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있고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안에 임대업과 개발 공급업이 있습니다. 개발 공급업은 제외된다라는 거죠. 부동산 매매업으로 분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과 관련되는 것은 부동산업에 전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관련되는 부분 기본적으로 전부 다 관련 업종에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가 이제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운송 장비 임대업과 산업용 기계 장비 임대업의 경우에 운전자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전자나 승무원, 조종사를 포함해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분류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장비 자체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까지 같이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때는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조업 분류를 그러니까 업종에 대한 분류를 좀 살펴봤는데 제조업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표준산업 분류상에 분류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조업 분류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국내 위탁 생산은 제조업이고 국외 위탁 생산은 도매업이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조특법의 이야기인 거고요. 그럼 우리 소득세법으로 가서 한번 보면 소득세법에서는 의제 제조업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겁니다. 위탁 생산 장소와 상관없이 제조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서 생산을 하든 외국에서 생산을 하든 제조업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외국에서 생산한 건 도매업이고 소득세법은 제조업으로 본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뭐 심리냐 뭐 이런 부분 심리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어떻게 볼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조금 놀부심보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강화된 규정을 좀 제한적으로 적용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분류하는 순간 세액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소되는 경향이 있죠. 제조업보다는 도매업이 감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감면도 안 되고요. 뭐 이런 부분에 제약이 걸리고요. 소득세법상의 제조업으로 분류되면 어떻게 되죠? 도매업보다는 제조업이 복식부기 의무자라든가 외부 조정 대상자라든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를 판단할 때 수익금액이 도매업보다는 훨씬 낮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득세법을 적용할 때는 좀 더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보건업과 약국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업에는 표준산업 분류에 들어가면 병원이나 공중보건의료업, 의원, 기타 보건업으로 들어오는데 이건 보건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 들어가 보면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약국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약국도 엄밀하게 보면 얼핏 생각하면 보건업 안에 포함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도소매업으로 분류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업종 그룹별 기장 의무 판정 수익금의 기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앞에서 이제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에 대한 그러니까 기준을 정리를 했죠. 자, 1번 그룹의 대표적인 게 도소매, 그죠? 도소매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2번 그룹의 대표적인 부분이 제조, 건설 관련되는 부분이었고요. 3번 그룹이 임대, 부동산 임대라든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병원 이런 쪽들이죠. 그죠? 이런 그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간편장부 대상자냐 복식부기 의무자냐를 따질 때 직전연도 수익금액 기준으로 1번 그룹은 3억 기준입니다. 3억 미만이면 간편장부, 3억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그룹은 1억 5천 미만, 3번 그룹은 7,500만 원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장부와 복식장부를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복식부기 의무자이면 사업용 계좌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개설 의무가 생기는데 이 부분도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이상이면 그죠? 그러니까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 세무조정 대상자도 직전 연도 수익금액 기준으로 따지는데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판단 금액의 2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6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상일 때 외부 조정 대상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자, 앞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직전 연도 기준으로 판단을 했다면 성실신고 확인은 해당 사업연도입니다. 해당 사업연도 수익금액이 15억 원 이상이면 성실 대상입니다. 1번 그룹이.
2번 그룹은 7억 5천 이상, 3번 그룹은 5억 원 이상일 때, 5억 원 이상일 때 성실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판단은 전부 직전과세 기간으로 따졌지만 성실 신고 확인만 해당 사업연도 수익금액으로 판단한다는 점 요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직전과세 기간의 수익금액에 대한 범위가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직전과세 기간의 수익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되는 수익금액을 포함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성실신고 확인, 외부 조정, 그다음에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하는 거 다 동일하게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는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복식부기 의무자일 경우에는 그 부분이 수익금액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갖고 나중에 이제 판단에서 미묘한 차이로 인해서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부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사례를 통해서 보면 22년도 기장 의무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인한 수익금액 포함 여부에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유형자산을 매각했다. 이때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고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매각했다라고 하면 과세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포함이 돼 22년도에 제외되고 포함되는 상태 속에서 23년도 기장의무 판단할 때는 22년도 수익금액 갖고 판단해야 되겠죠. 22년도 수익금액 안에 기장의무에 따라서 포함 여부가 달라지는 고정자산, 유형자산, 양도수익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 23년도 수익금액을 판단할 때는 그 부분은 둘 다 제외합니다. 간편장부든 복식장부든 복식부기 의무자든 무조건 제외하고 판단하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직전 연도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인한 수익금액이 1,500만 원이 있습니다. 양도가액 1,500만 원이 있고 기타 수익금액이 2억 9천이 있다라는 거죠. 자, 도소매업으로 가정한다라는 겁니다. 도소매업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 직전 연도 금액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3억 기준이죠. 그러면 1,500만 원과 2억 9천을 합쳐서 판단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3억 원이 넘기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였다. 직전 연도에 1,500만 원 수익금액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2억 9천 기준으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계속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인해서 그 다음 연도에 기장 의무가 변화가 생기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없는 걸로 보고 당해 연도 기장 의무 판단할 때는 복식장부였던 아니면 간편장부였던 상관없이 2억 9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3억 원 미만이니까 간편장부 대상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는 부분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로 전기 수익 금액이 0원인 경우가 말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고 하는 부분은 작년도에 사업자 등록증을 처음 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 등록증은 계속 있었다 하더라도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제로이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 사업자의 특례라고 해서 욕탕업이 있습니다. 욕탕업의 경우에는 원래 표준산업분리에 들어가면 3번 그룹에 들어갑니다. 3번 그룹에 들어가는데 기장의무를 판단할 때는 2번 그룹으로 봐서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2번 그룹으로 들어가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판단할 때는 3번 그룹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탕업 같은 경우에는 요 위치가 약간 달라진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욕탕업에 대한 표준산업분리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목욕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사우나라든가 그러니까 온천탕, 뭐 찜질방 뭐 이런 데들이 전부 다 욕탕업 안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부 세무조정 대상자 범위를 한번 살펴보면, 자, 외부 세무조정자 대상자도 보면 직전 과세 기간의 수익 금액이 업종별 그룹별 업종 그룹별 기준 금액 6억, 3억, 1억 5천이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전 연도 수익 금액 기준으로 도소매업은 6억, 그다음에 제조, 건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그 3억 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라든가 보건업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 이상인 사업자들은 외부 조정 대상자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케이스들은 외부 조정 대상자라는 걸 잘 판단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실무적으로 많이 놓치는 부분들인데, 자,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마지막에 있는 부분 디귿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소득세 과세표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무조건 외부조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인 사람이 당해 연도에 고용정대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용한다면 무조건 외부조정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신고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수익금액 기준으로만 알고 있는데 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오는 세액공제, 일반적인 이제 가장 많이 적용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외합니다. 창업감면, 그 다음에 고용정대, 통합고용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라든가, 그 다음에 경영에 대한 경영성과급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반드시 복식부기 의무자가 적용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외부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사님 사무실 쪽에서 납세자를 대리해서 신고해 드리는 부분들은 웬만하면 전부 다 외부 조정으로 체크하셔서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특례 기준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